5억 원. 의사의 입에서 나온 그 숫자는 김지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차갑고 비정한 그 숫자는 그녀의 22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아가리처럼 느껴졌다. 병원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 모든 것이 현실감을 잃고 느린 화면처럼 아득하게 흘러갔다. 유전성 희귀 질환입니다. 골수이식이 시급한데 국내에서는 맞는 기증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에 특수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있습니다. 성공률은 높지만 의사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뒷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돈이었다. 평생 그녀의 가족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그래서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로 익숙해진 그 단어. 김지수의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견뎌내는 일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강의실을 지켰고, 저녁에는 고깃집 불판을 닦았으며, 새벽에는 편의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졸음을 참아냈다. 그녀의 24시간은 아픈 어머니의 약값과 하나뿐인 남동생 김진우의 학비를 위해 잘게 쪼개져 있었다. 낡은 반지하 방의 곰팡내와 손에 밴 고기 냄새,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만성적인 피로가 그녀의 젊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훈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웃음을 잃지 않는 엄마와 누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며 따르는 동생 진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그녀의 희망이자 이 팍팍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런데 이제 그 희망이 꺼져가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농구를 하며 땀 흘리던 17살 동생은 이제 병원의 하얀 침대 위에 인형처럼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 지수는 동생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온기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5억, 은행의 문턱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다. 담보 없는 가난한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친척들은 이미 오래전에 등을 돌렸고, 그녀처럼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10만 원도 큰 돈이었다. 사채업자의 사무실 문 앞까지 갔다가 차마 그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없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남은 가족들의 삶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것만 같았다. 절망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날 밤 지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사방이 꽉 막힌 벽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울었다. 그때였다. 무심코 켠 노트북 화면, 어지럽게 널려있는 인터넷 창들 사이로 아주 작은 배너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밀 보장 고액, 상담 가능. 수상하고 음침한 광고였다. 평소 같았으면 경멸하며 창을 닫아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수는 홀린 듯이 마우스를 움직여 그 배너를 클릭했다. 연결된 사이트는 익명의 게시판이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절박함과 어두운 욕망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게시물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대리모 하룻밤, 임신 성공 시 추가 사례, 5억, 신원 절대 보장, 이메일 문의, 5억. 그 숫자가 다시 한번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유혹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구역질이 났다. 자신의 영혼을, 몸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팔라는 이야기였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아니,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병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동생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누나를 부르며 희미하게 웃던 그 얼굴. 지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망설였다. 자판 위를 맴돌던 손가락이 마침내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눌리기 시작했다. 게시물 보고 연락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수는 자신의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져 내렸음을 직감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다. 진우야, 미안해. 누나가 정말 미안해. 어둠 속에서 한 젊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고 있었다. 답장은 하루 뒤에 왔다. 암호화된 익명의 주소로 온 이메일은 기계가 쓴 것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만남의 시간과 장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옷차림을 요구하는 지시, 사항, 그리고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말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비인간적인 어조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위치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다. 지수는 그곳에서 의뢰인이 아닌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는 마치 기업의 인수합병 계약을 처리하듯 철저히 사무적이었다. 그는 지수의 앞에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내밀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은 쇠사슬처럼 그녀를 옥죄어왔다. 하나, 비밀 유지 의무, 의뢰인의 신상, 그날 밤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평생 함구해야 한다. 위반 시 막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고발될 수 있다. 하나, 접근 금지 조항. 계약 이행 전후로 의뢰인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 친권 포기 각서. 만일 임신에 성공할 경우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녀의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증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 진우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김지수. 그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존엄을 모두 저당 잡혔다. 계약서에 서명하자 변호사는 그녀에게 호텔 스위트룸에 카드키 하나를 건넸다. 오늘 밤 그곳으로 혼자 가라는 지시와 함께 지수는 홀로 택시를 타고 서울의 밤 풍경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약속된 호텔의 최고층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의 문을 열었다. 내부는 어둡고 거대했으며 텅 비어 있었다. 화려한 공간은 그녀를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철저한 익명성을 위해 설계된 듯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그저 큰 키의 실루엣과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씻어라고 짧게 내뱉는 무감정한 저음만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할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 불쾌하지만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그 밤, 지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육체에서 분리시켰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꿈이라고. 곧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질 악몽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다음 날 새벽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침대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방 안은 고요하고 서늘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수표가 아닌 은행의 입금 확인증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통장으로 5억 원이 정확하게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 지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자신의 영혼과 맞바꾼 대가였다. 속에서 역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절박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이제 진우는 살 수 있어. 그녀는 샤워를 하고 어제 입고 왔던 낡은 옷을 다시 입었다. 화려한 스위트룸을 빠져나와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아침의 거리. 그녀는 그 인파 속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며들어갔다. 거래는 끝났다. 차가운 방 안에 자신의 일부를 영원히 남겨둔 채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었지만 지워 없애지는 못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지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동생 진우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조 5억 원이라는 돈은 거짓말처럼 동생의 목숨을 구해냈다. 이제 진우는 서울의 깨끗한 개인 병실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웃음과 농담을 되찾았다. 지수는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를 동생의 입에 넣어주며 미소 지었다. 동생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그늘이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보이지 않는 흉터처럼 그녀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녀는 가끔 어둡고 거대한 호텔방에서 홀로 깨어나는 악몽을 꾸었다.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잠겨 스스로를 혐오했다. 진우의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익명의 후원자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 거짓말의 무게가, 비밀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최근 들어 몸도 이상했다. 쉽게 피곤해졌고 속이 울렁거리는 날이 잦았다. 지수는 그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애써 그 가능성을 외면했다. 임신, 그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넘어서는 재앙이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권태민은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TK그룹의 총수,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쉴 틈 없는 회의와 보고, 그리고 수많은 결정의 연속.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차갑고 미니멀했으며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배제되어 있었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무실을 찾아온 아버지. 권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보다 가문을 향한 압박이 더 크게 실려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이 매달려 있었다. 30번째 생일 전까지 권씨 가문의 대를 이을 후사를 보지 못하면 네가 가진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사회에 환원될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족쇄였다. 태민에게 그날 밤의 거래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했던 역겹고 더러운 비즈니스일 뿐이었다. 그는 여자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일이 깨끗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고받았을 뿐이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피임약을 복용했으며 어떠한 문제도 남기지 않았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의 계획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가문의 명성에 걸맞은 집안의 여자를 찾아 정략 결혼을 하고
나중에 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후계자를 얻는 것. 그에게 김지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저 5억 원짜리 영수증에 찍힌 이름 없는 흔적일 뿐. 진우의 건강이 안정되자 지수는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5억 원이라는 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어 가족을 책임지고 싶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다. 남은 학기를 최고의 성적으로 마치고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넣었다. 그중 가장 경쟁률이 높고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는 곳, 바로 TK그룹이었다. 지수는 그 회사의 총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밤새워 자기소개서를 쓰고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몇 주 뒤 지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의 제목은 짧고 명료했다. TK그룹 전략기획실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지수는 합격 통지서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었다. 끔찍했던 과거를 씻어내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 합격 통지서가 사실은 그녀의 꿈을 향한 티켓이 아니라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쳐 온 과거로 되돌아가는 소환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TK그룹의 본사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체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김지수는 자신이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것 같은 위화감에 휩싸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과 차가운 공기, 그리고 최고급 정장을 입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반지하 방의 세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수는 경외감과 설렘,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운명적인 재회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신입 인턴 교육을 마친 지수는 다른 동기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 것은 일반 직원들은 탈 수 없는 고위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안에는 딱딱한 표정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권태민이 있었다. 지수는 다른 인턴들처럼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비켜섰다. 그녀는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권태민은 새로 들어온 얼굴들을 무심하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지수에게 닿는 순간 멈칫했다. 어둡고 의도적으로 비인격적이었던 그날 밤의 여자를 기억해낸 것은 아니었다. 변호사가 건넸던 서류 파일 속에서 보았던 증명사진 속의 얼굴, 김지수라는 이름, 5억 원을 주고 산 그 여자.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어째서 저 여자가 여기에 있는 거지? 우연인가? 아니면 계산된 행동인가? 그의 얼굴은 얼음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내면에서는 충격과 즉각적인 의심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그의 층에 도착했다. 그는 내리면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지수는 온몸을 꿰뚫는 듯한 그 시선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내어 고개를 들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차가운 위압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수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가늘게 몸을 떨어야 했다. 인턴들이 모여있는 사무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지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 회사의 총수가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새로운 시작이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동생의 병원비와 자신만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덫에 걸린 것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들키지 않고 그의 눈에 띄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인턴 기간을 버텨내는 것뿐이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태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존재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더럽히는 오염 물질처럼 느껴졌다. 그는 최 비서를 호출했다. 전략기획실의 신입 인턴 김지수, 어떻게 들어온 거지? 최 비서는 즉시 보고했다. 학점과 필기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정보는 태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그녀가 더욱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의도적으로 침투한 것이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태민은 결정을 내렸다. 적을 가까이 두어야 했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회사 안에서 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전략기획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오후 지수의 팀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김지수 씨, 방금 발령이 났습니다. 네, 어디로 말입니까? 신설된 미래 성장 동력 TF팀입니다. 특별 프로젝트 팀인데 대표이사님께 직속으로 보고하는 팀입니다. 팀장의 마지막 말은 지수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다. 투명 인간이 되려던 그녀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익명의 군중 속에서 끌려 나와 사자의 굴 한가운데로 던져진 것이었다. 새롭게 발령받은 미래 성장 동력 TF팀은 이름만 거창할 뿐 사실상 CEO의 직속 감시 부대나 다름없었다. 사무실은 권태민의 집무실, 바로 옆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다. 팀원은 TK그룹의 최고 엘리트 몇 명뿐이었고 인턴은 김지수 혼자였다. 그녀가 이 외딴 섬에 떨어진 유일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사무실 공기를 지배했다. 권태민은 과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신경전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지수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량을 할당했다. 베테랑 직원도 며칠은 좋게 걸릴 복잡한 시장 분석과 데이터 정리를 그녀에게 떠넘겼다.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스스로 무너져 나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회의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그녀만을 지목해 분석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때로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커피를 타오게 하는 등 그녀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잡무를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태민의 예상과 달리 지수는 무너지지 않았다. 절박함과 조용한 자존심으로 무장한 그녀는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밤을 새워 완성한 그녀의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었고 굴욕적인 잡무조차 흔들림 없는 태도로 수행했다. 그녀의 유능함은 태민의 존경을 얻기는커녕 그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지수의 몸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던 비밀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었다. 입덧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는 회의 도중 몇 번이고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다. 창백한 얼굴과 헐렁한 옷차림, 동료들 사이에서는 수근거림이 시작되었다. 김지수 씨, 어디 아픈가 봐.
대표님이 유독 김지수 씨만 괴롭히는 것 같지 않아. 혹시 두 사람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비밀의 시계는 초침 소리를 내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절정은 수조 원이 걸린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회 날 터지고 말았다. 지수가 밤낮으로 매달렸던 프로젝트였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 지수가 자신의 분석 파트를 발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로 그 순간 지독한 현기증과 함께 속이 뒤집히는 듯한 메스꺼움이 그녀를 덮쳤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연단의 가장자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권태민은 차가운 분석가의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과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는 그녀의 본능적인 손짓을 놓치지 않았다. 지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마침내 의식이 아득해지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쓰러지기 직전 지수의 마지막 기억은 얼음 같던 그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이름을 외치던 모습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태민은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나 바닥으로 쓰러지는 그녀를 아슬아슬하게 받아 안았다. 예상보다 너무나 가벼운 그녀의 몸. 그의 팔에 안긴 그녀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헐렁한 재킷 아래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난 그녀의 아랫배의 곡선에 꽂혔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계속되던 그녀의 구역질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방금 전 배를 감싸던 보호적인 손짓.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맞춰졌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피하려 했던 결과물이 그의 코앞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태민은 정신을 잃은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수조 원짜리 인수 합병 프로젝트도 임원들의 놀란 시선도 아무것도 그의 의식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비즈니스 거래는 이제 막 생물학적인 현실이 되어 그의 팔 안에서 숨쉬고 있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태민은 정신을 잃은 김지수를 품에 안은 채 되찾은 권위로 주변을 향해 소리쳤다. 구급차 불러 회의는 끝났어. 그는 임원들의 경악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팔에 안긴 여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직접 그녀를 안고 자신의 집무실 옆 개인 휴게실로 향했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행동은 모두를 그리고 그 자신조차 놀라게 하는 보호 본능의 발현이었다. 지수는 TK그룹의 VVIP 병원으로 옮겨졌다. 태민도 그 뒤를 따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담당 의사와 직접 대면했다. 간단한 검진을 마친 의사는 지극히 의학적인 어조로 최종 선고를 내렸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환자분은 현재 임신 6주차, 약 4개월입니다. 실신은 빈혈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지만 다행히 태아는 건강합니다. 태아, 그 단어가 물리적인 충격처럼 태민의 가슴을 때렸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그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지수를 개인 회복실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이 모든 정보를 소화해야 했다. 그의 완벽하게 계획된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분노, 통제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짜증, 그리고 덫에 걸렸다는 느낌.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그리고 김지수를 향한 원치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책임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것까지 전부 계획이었나 임신으로 나를 올가매려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그녀를 향한 추악한 의심으로 방어 기제를 펼쳤다.
그 의심은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그림의 완전한 전모를 알아야만 했다. 그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5억 원을 필요로 했는지, 막연한 가난이 아닌 구체적인 이유. 그는 최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김지수의 가족, 특히 그녀의 남동생 김진우의 모든 의료 기록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TK그룹의 정보력은 막강했다. 최 비서는 하루 만에 미국 병원으로부터 김진우의 전체 의료 파일을 입수했다. 태민은 복잡한 의학 용어로 가득한 파일을 훑어 내려갔다. 그의 시선이 진단명에 멈췄다.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X형. 처음에는 그에게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조합일 뿐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권씨 집안을 돌봐온 늙은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그 병명을 읽어주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들려온 노이사의 목소리는 갑작스러운 공포로 잠겨 있었다. 회장님, 그 병명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최 비서가 조사 중인 사안이 있어서. 왜 그러시죠? 그 병은 저희 집안을 수십 년간 따라다닌 유령 같은 병입니다. 회장님의 작은 할아버지, 선대 회장님의 동생분께서 50년 전 바로 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태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노이사의 말이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우연 불가능했다. 그의 가문에만 유전되는 희귀병이 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의 남동생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아직 잠들어 있는 지수의 병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가문이 외면했던 과거의 비극이 차가운 손을 뻗어 그의 현재를 움켜쥐고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드러났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으며 비극적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공포에 찬 깨달음과 함께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날 밤 호텔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 김지수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팔에 꽂힌 링거 주사바늘이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회의실에서 쓰러졌던 마지막 기억.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았다. 아기. 내 아기. 아기는 괜찮은 걸까? 모성애에서 비롯된 원초적인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권태민이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그녀가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하고 폭풍 같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민은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다. 김진우의 의료 기록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강렬하였다. 김진우, 내 동생,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수술을 받았더군. 지수는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지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그 병, 어떻게 네 가족에게 유전된 거지? 네 아버지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 아버지, 그 단어는 굳게 닫혀있던 지수의 아픈 기억에 수문을 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을 모욕했던 남자에게 가족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태민의 집요한 눈빛은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압박감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빠는
늘 무언가에 괴로워하셨어요. 한 번도 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아주 부유한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어떤 사건이 있은 후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왔다고 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 후 어머니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아버지는 평생 행복하지 않았다. 늘 술에 기댔고 젊은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실은 마음의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라 믿었다. 아빠가 남기신 건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에요. 운전사 제복을 입고 검은색 고급차 옆에 서 계신 젊은 시절 사진. 지수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태미는 얼음처럼 굳은 채 듣고만 있었다. 사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사진, 지금 가지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낡은 지갑에서 작고 접혀진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태미는 떨리는 그녀의 손에서 사진을 받아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 운전사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차에 기대어 서 있는 젊은 여인. 태미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것이 아니었다. 운전사의 얼굴,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은 유전병으로 요절했다는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어른들이 속삭이던 소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할아버지에게 숨겨둔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내쳐졌다는 끔찍한 소문. 그는 사진 속 남자와 눈앞의 지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같은 눈매, 같은 턱선, 모든 것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지수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내 아버지가 일했던 그 집, 성씨가 뭐였지? 지수는 아픈 기억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성은 권씨라고 했어요. 권? 그 한 글자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다. 권태민, 그의 이름, 그의 가문. 사진 속 남자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권씨였다. 그리고 김지수는 그의 딸이었다. 모든 진실이 거대한 재앙이 되어 그의 세상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권태민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자신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지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그저 유령처럼 병실을 빠져나와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가문의 역사와 비밀이 묵은 먼지처럼 쌓여있는 아버지가 계신 오래된 본가 벤자였다.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지옥과도 같았다. 나는 누구인가? 권력자의 아들인가? 억울하게 버려진 자의 조카인가? 비극적인 핏줄에서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인가? 그리고 자신의 사촌에게 돈을 주고 하룻밤을 산 파렴치한인가? 극심한 자기 혐오가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서재안. 아버지 권 회장은 평소처럼 묵묵히 서예를 하고 있었다. 태민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손에 든 낡은 사진을 아버지의 책상 위로 내던졌다. 이 사람, 김 기사, 우리 집안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권 회장의 부시 순간 멈칫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거짓을 말하려 했다. 하지만 태민은 유전병 이야기까지 꺼내며 아버지를 몰아세웠다. 궁지에 몰린 권 회장은 마침내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추악한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죄책감 대신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냉혹한 합리화만이 가득했다. 진실은 태민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지수의 아버지, 그의 본명은 김씨가 아닌 권지혁. 태민의 할아버지가 밖에서 낳아본 숨겨진 아들이자 권 회장의 이복 동생이었다. 젊은 시절 권지혁은 순수하게도 당시 약혼녀였던 태민의 어머니를 연모했다. 권 회장의 눈에는 그것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사교는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권 회장은 자신의 이복 동생에게 절도 누명을 씌워 합법적으로 그를 내쫓을 명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며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했다. 어머니의 평판을 지키고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권력을 위해 자신의 동생을 매정하게 제물로 바쳤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태민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죽은 것처럼 공허했다. 그 남자 권지혁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 딸 김지수가 현재 임신 중입니다. 제 아이를. 그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권 회장의 강철 같던 자존심을 내리쳤다. 그가 평생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유령이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혈통의 미래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버린 이복 동생의 딸과 아이를 가졌다. 운명의 장난은 셰익스피어의 비극보다 더 잔인했다. 그가 그토록 정화하려 했던 핏줄이 이제는 결코 끊어낼 수 없게 뒤엉켜버렸다. 평생 단 한 번도 패배를 몰랐던 노예한 권력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붓이 잘 펴진 화선지 위로 검은 먹물 자국을 길게 남겼다. 태민은 산산조각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때 신처럼 존경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저 잔인하고 초라한 늙은이로 보일 뿐이었다. 이 승리에는 어떠한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거짓과 비극으로 가득 찬 거대한 폐허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는 이제 충격적인 진실의 모든 무게를 깨달았다. 내 아이의 아버지는 내 아이의 외할아버지를 파멸시킨 남자의 아들이다. 나는 내 가족의 뼈아픈 희생 위에 세워진 왕좌의 계승자다. 권 회장이 무너진 서재 안. 태민은 승리감 대신 깊은 공허함과 자기 가문에 대한 혐오감만을 느낀 채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핏줄에 흐르는 이기심과 잔인함의 치를 떨었다. 이제 그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첫 번째 길, 권씨 가문의 방식대로 진실을 덮는 것이다. 김지수와 아이를 막대한 돈과 함께 해외로 보내버리고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아버지가 그의 이복 동생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회사도 가문의 이름도 자신의 상속권도 지킬 수 있었다. 두 번째 길, 속죄의 길.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아이와 김지수의 혈통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면 TK그룹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스캔들에 휩싸일 것이고 아버지를 포함한 가문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당연히 그의 회장 자리도 위태로워질 터였다. 그날 밤 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위로 냉혹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도 결국 아버지를 닮은 괴물이 되어가는 것인가?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것인가? 그 끔찍한 공포가 마침내 그의 길을 결정했다. 그는 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명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태민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지수는 불안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민은 차마
모든 진실을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꺼냈다. 우리 집안이 지수 씨 아버지께 빚을 졌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냉혹한 CEO가 아닌 죄인의 모습이었다. 미안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지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바로 그 가문의 사람이었다.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그녀는 분노 대신 깊고 서러운 눈물을 터뜨렸다. 며칠 뒤 태민은 권 씨 일가 전체에 공식적인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집안의 가장 중대한 순간에만 열리던 회의였다. 삼촌, 고모, 그룹의 주요 임원인 친척들이 모두 본가에 모였다. 모두들 무슨 위기 상황인지 궁금해하며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늙고 패배한 모습의 권 회장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태민은 모두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신호에 맞춰 서재의 문이 열렸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차를 타고 온 지수가 하얗지만 단호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는 누구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제법 불러온 배를 아는 채 태민은 그녀의 옆에 와서 섰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폭로했다. 할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이었던 권지혁, 즉 지수의 아버지 이야기. 그를 내쫓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지수와 그녀의 배를 가리켰다. 이 사람이 바로 권지혁 씨의 딸, 김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뱃속에는 제 아이가 있습니다. 권 씨 가문의 다음 대를 이을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그의 말이 폭탄이 되어 회의실을 강타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믿을 수 없다는 고함, 비난, 분노가 터져 나왔다. 가문의 어른들은 더럽혀진 핏줄이라며 경악했고 이 끔찍한 스캔들이 그룹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소리쳤다. 태민이 스스로 촉발시킨 폭풍이 이제 권씨 왕조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민은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지수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돌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는 선택을 내렸다. 권력 대신 진실을,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온몸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가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가문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깊고 처참했다. 권씨 일가는 분열했다. 태민을 몰아내고 비밀을 묻으려는 강경파와 사태를 관망하는 신중파로 나뉘었다. TK그룹의 주가는 총수 일가의 내분설로 연일 흔들렸다. 태민은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지수의 조용한 지지를 받으며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변화는 가장 완고했던 존재, 권 회장에게서 시작되었다. 공개적인 망신과 과거와의 대면은 평생을 군림해온 노예한 권력자를 바꾸어 놓았다. 그는 지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적이 아닌 조카로서 그는 말로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대신 그는 낡고 빛바랜 지수 아버지의 사진을 깨끗하게 복원해 은색 액자에 담아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수십 년간 숨겨왔던 지수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도 함께 내밀었다. 그것은 그의 침묵의 사죄였고 자신의 동생과 그의 딸을 마침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아버지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은 태민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가문 어른들의 기겁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추악한 가족사를 전부 폭로하지는 않았다. 그는 전략가였다. 오늘 저희 TK그룹은 대대적인 구조 개편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는 진우 앤 혁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김진우와 그의 작은 할아버지이자 지수의 아버지인 권지혁의 이름을 딴 수조 원 규모의 비영리 재단이었다. 재단의 목적은 전 세계의 희귀 유전병 연구 지원 및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비 전액 지원. 그는 자신의 개인 상속 재산과 그룹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영구적으로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재단의 운영은 투명한 외부 이사회가 맡을 것이며 김지수 씨에게 이사회의 영구적인 한자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거대한 사회 환원 선언은 추악한 스캔들이 될 뻔했던 사건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속죄에 대한 이야기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 비난은 잠잠해졌고 예상치 못한 대중의 지지가 그에게로 향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태민과 지수의 관계는 연인이 될 수 없었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 그어놓은 선을 두 사람은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들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 나갔다. 태민은 여전히 TK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더 인간적이고 더 사려 깊은 리더가 되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